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이 영화의 평론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공포인 영화라는 카피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석할 수 없는 영화는 없죠. 어려운 영화는 해석이 다양할 뿐입니다. 역시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는 어렵고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카프카, 신곡, 오이디푸스, 프로이트 등의 영향을 받은 피카레스크 영화라고 하죠. 시내 21의 한 줄평 포스터를 보면 프로이트도 얼떨떨할 과잉과 교란의 악몽이라든가 길 찾는 보와 길 잃은 영화라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가여운 것들에서 주연한 배우 엠마 스톤이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고도 하죠. 또 바이럴 트윗에 따르면 한 미국 시네필이 엔딩 크레딧 도중에 일어나서 제기랄 단 한 명의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칠 정도로 분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평단에서도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죠. 가디언즈는 호평과 혹평을 포함해 이례적으로 리뷰를 3편이나 실었고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했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은 나의 개성과 유머가 고스란히 담긴 가장 나다운 작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했고요.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는 A24가 3,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A24 11년 역사상 가장 비싼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요. 감독이 자신의 전작 단편 영화 보호를 토대로 11년 동안 시나리오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리 에스터는 오컬트 호러 유전과 컬트 집단 입성기 미드소마로 잘 알려진 감독이에요. 38세의 젊은 공포영화의 대가입니다.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는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고요. 영화는 우리 국내에서 이미 2023년 7월 5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영화의 무게와 심오함에 비해 충분한 지명과 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논평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포기하고 영화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라거나 처음 하는 영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영화라고 피해갑니다. 감독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 에스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라면 일관된 해석과 논평을 제시하고 그 일관성 안에서 그러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성애를 다루는 로드무비라는 해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고 성기 괴물이 튀어나오고 숲속에 극단이 등장하고 원형 경기장 안의 재판과 예상 밖의 복상사 등이 얽혀서 이 영화는 마치 럭비공처럼 중구난방으로 튑니다. 게다가 보가 겪는 일들의 많은 부분은 어머니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나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시점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물의 상징성도 많은 평론가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비로소 그 이중성이 보입니다. 심오한 영화를 논평하기 위해서는 스포일러를 피하기 어렵죠. 이 영상에도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과도한 스포일러는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줄거리나 구체적인 언급을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어머니인 모나는 아들인 보를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자식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여성 마초입니다. 보에 대한 사랑과 미움, 실망이 얽혀있죠. 사실 많은 부모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보도 이중성을 보이죠. 특히 보는 과도한 모성애로 인해 감정이 억눌려 해리성 장애를 앓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것이 감춰져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소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보는 결코 바보나 발달장애를 가진 미성숙한 성인이 아닙니다. 영화 결말에서 나오듯이 그는 어머니의 사고가 자작극임을 알아챕니다. 거리의 불황자들에게서도 잘 달아납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순정적인 소년도 있지만 그에게서 벗어나 자립하고자 하는 성장한 어른의 모습도 있습니다. 후자의 모습은 숲속의 고아들이라는 극단의 연극을 볼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다만 대부분의 시점이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순정적인 소년의 시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사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를 소년 취급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서사는 보를 향해 진행됩니다. 그것은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이죠. 중구난방으로 전개되는 서사를 보가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본다든지 보 스스로 자신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터 감독도 한 인터뷰에서 보의 관점에서 보기를 권하기도 했고요. 로저와 그레이스의 집에서 CCTV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자유간접화법에 기억과 환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보의 이야기는 해리성 장애로 인해 두 사람의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섹스를 하면 아버지처럼 복상사를 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세뇌로 인해서 보는 자신을 심약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닮아 마초적 기질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무의식에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후 당당하게 아버지와 진실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죠. 다락이나 골방은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마초적 기질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기괴물이 있고 또 한 구석에는 순종적이고 나약한 보를 상징하는 쇠사슬에 묶인 늙은 남자가 있죠. 괴물과 무력한 노인, 이것은 보의 해리성 장애를 의미합니다. 결국 다락에서 확인한 것은 보의 해리성 장애라는 정체성이에요. 영화는 이를 보의 환상을 상징적 기법으로 보여준 겁니다. 1인칭 시점은 변합니다. 오프닝 시퀀스는 보가 태어나는 장면을 아기의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리고 아기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 장면이 2인칭 주인공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때 관찰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보 자신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는 또 다른 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마지막 원형 경기장 재판 장면 이전까지 이 시점은 이어집니다. 다락방에서 성규 괴물을 만났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지브스가 그 괴물을 처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 자신 안에 마초적 괴물을 상징하는 그 괴물을 보가 직접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브스는 로저와 그레이스의 집에서 그들의 딸이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보를 죽이려고 쫓아온 인물이죠. 지브스도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연은 아니죠. 보 자신이 자기 안의 괴물을 죽인 게 아니어서 해리성 장애는 극복되지 못했어요. 결국 우발적으로 보는 어머니까지 해치게 되고 죄책감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자궁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이후 장면도 환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뜬금없이 원형 경기장 안의 물 위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선고가 내리기도 전에 배는 뒤집히고 어머니 모나가 보호의 처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슬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시점인데요. 여전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되겠죠. 재판 장면은 죄책감에 의한 환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아니면 어차피 환상으로 처리된 영화니까 좀 더 과도한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사망한 보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시점이 변한 것이죠. 이때는 좀 복잡합니다. 요코미스 리이치가 1930년에 쓴 소설 기계에서 도입한 4인칭 시점인데요. 어떤 인물이 내면에 들어가 각자의 자의식이 보이는 시점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보는 눈을 4인칭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의 시점이면서 또 다른 그 인물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빙의된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의 상징을 마지막에 언급하게 됐네요. 이 영화에서 물의 중요성은 여러 장면에서 나오지만 모자의 성에도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왓서맨이죠. 원래 독일어인 바스만인데 이것은 물장수나 물을 나르는 사람, 물의 정령을 뜻합니다. 이 물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물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군주, 민수, 제주, 복주라는 말이 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도리를 말하는 경구지만 제주 복주라는 말만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물은 보를 살리는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보를 처벌하는 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잘못될 경우에는 자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순종과 저항은 인생을 망칠 수 있죠.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가 복용하는 가상의 약, 즉 노티크릴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한 경우도 들어봤는데요. 굳이 어원을 끼워 맞춰 해석해 보자면 지프노는 라틴어로 실편백나무를 말하는 쿠프레수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사이프러스 국호의 어원이기도 한데 로마 신화에서 저승의 신 플루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라고 하죠. 이 플루토에게 바쳐진 나무로서 애도의 표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영어 전미사 ty가 붙고 약품명 뒤에 흔히 제약회사 상호가 붙는 것을 고려할 때 크릴은 제약회사 상호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물론 과도한 추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의미는 가상의 약이라는 것을 넘어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사족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의 집에 불량자들이 무단 침입해서 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창문 바깥의 난간에서 밤을 지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 쪽을 향해 벽에 걸린 간판에는 예수 그림과 함께 예수는 너희들의 가정스러움을 보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구가 보를 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질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보의 집을 점령한 불황자들을 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구세주는 핍박받는 자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보는 손바닥과 옆구리를 칼에 찔려 마치 예수의 순환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희생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만의 고민을 위한 것일 때는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보가 구세주로 보이는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가디언지의 피터 브래드쇼는 이 영화에 대해 3시간에 이르는 오이디푸스족 비극의 이야기에서 피닉스는 특유의 지루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우스꽝스러움으로 무너진다. 데런 에로노프스키의 마더나 리처드 켈리의 사우스랜드 테일즈를 모방한 듯하고 독창성과 개성의 일부 포기한 영화다. 호아킨 피닉스는 배우로서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흥미롭지 않은 연기를 선보인다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타임즈의 스테파니 자차렉도 지루하다고 단언하며 티켓 한 장의 가격으로 모든 TMI를 얻을 수 있는 잔치다. 에스더가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혹평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즈 오프레이드는 영국 영화협회 BFI와 인디와이어가 선정한 2023년 50대 베스트 영화에 모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마놀라 다지스도 에스더는 시각적 완성도, 자기기술에 대한 확고한 이해, 충분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스토리, 캐릭터에 대한 동정심 어린 태도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했고요. 스포츠 경향 이다운 기자도 천재감도 곱하기 천재배우, 무적이다 라는 한 줄 평과 함께 불안에 떠는 두 눈동자, 금방이라도 톡 하고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그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보의 내면과 동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며 명연기의 정석이라고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실제 조커와 나폴레옹의 피닉스와 같은 배우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여태 본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장면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정말 무서웠다고 크게 칭찬했죠. 스콜세지 감독은 이어서 보이즈 오프레이드는 코미디와 애니메이션, 과거, 현재, 미래, 현실과 환상, 죄책감, 순수함,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작중 내내 어머니를 만나러 떠나는 호아킨 피닉스의 초현실적인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데 초기의 피카레스크 소설 돈키호테와 로렌스 스톤의 트리스트럼 샌디가 떠올랐을 정도라며 이 영화는 과연 18세기 그 자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사실 시와 회화, 음악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등이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간 유행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시문학에서도 가장 최근의 유행이 미래파로 나타났었는데 그것도 2000년대 약 10여 년 유행했습니다. 그 특징은 환상과 감각과 현실이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화자나 주어를 알 수 없는 자유간접화법이나 자유현상으로 서술해 나가는 자동기술법 등이 사용됩니다. 영화는 소설처럼 서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거나 비서사적인 전개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영상시 시네포엠이라고 불리는 예술영화에서는 극도의 영상미와 몽환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종종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흥행은 도모할 수 없었죠.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흥행에 다소나마 성공한 경우는 데런 에로노프스키의 마더와 에스터의 이 영화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초현실주의 영화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그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